오로지 철학의 문제 딱 하나, 자살.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면 위기의 시대다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면 종말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도 정말 좋은 책 한 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광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오늘은 정프로의 최 작가 우리 까미 선생 나오시고요. 네. 네. 까미의 또 거의 제일 유명한 책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까미가 희곡을 또 많이 썼거든요. 저희 일당백에서도 예전에 정의의 사람들 다룬 적이 있는데 그 최근에 이제 까미가 쓴 희곡, 까미가 쓴 희곡을 가지고 만든 영화는 아닙니다만 그 12월 3일 날 칼리굴라라는 영화가 지금 무삭 재판이 개봉됐거든요. 아, 옛날 영화요? 네, 79년에 만든 영화. 네. 바로 까미가 칼리굴라라는 희곡을 썼죠. 아, 그랬나요? 네, 그게 바로 사실 어떻게 보면 부조리. 까미의 부조리 3부작이라는 보통 지칭할 때 네. 이방인, 네. 칼리굴라, 그리고 지금 오늘 바로 다룰 책이 까미의 시지프 신화. 우리 흔히 시지프스의 신화 혹은 요즘 개정된 표기법에 따르면 시시포스의 신화 네. 해야 되는데 이 책을 번역한 김하영 교수님이 그 프랑스 원어 느낌을 살려가지고 그냥 시지프 신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네. 바로 그 이제 칼리굴라 무삭재판 개봉 기념으로 까미의 시지프 신화를 한번 같이 다뤄보죠. 부조리를 다루고 있는 거니까. 칼리굴라가 그 로마의 아주 퇴폐적인 3대 황제였습니다. 네로랑 그렇죠. 네로가 이제 5대 황제고. 아, 그런가요? 네. 그 무삭 재판이라는 거는 뭐 볼만한 게 꽤 많다 이런 거죠. 이게 본래 그 영화가 제작자가 어디냐면 제작사가 그 미국의 펜트하우스 제작을 했거든요. 네. 아, 그래요? 바로 그 플레이보이하고 미국의 3대 잡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노니까 이게 처음에 감독이 틴트 브라스 감독이 예. 작업을 하다가 계속해서 이게 너무 거의 포르노적인 거를 경더라 해가지고 결국 그만두고 여러 감독이 바뀌었는데 나중에는 그쪽에서 직접 그 영화를 끼어 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20살 때인가 그 영화를 봤거든요. 영화관 말고 이제 테이프 돌아다니는 거. 도대체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무지 계속해서 그 반복되는 장면들만 끊임없이 나왔다. 그 기억은 나더라고요. 네. 이번에 이제 그거를 좀 무삭제판 해가지고 나름 편집을 좀 정성들이 했다 이러더라고요. 3대 황제라는 게 이제 유명한 3명의 아니고, 타락한 황제가 아니고 네. 제3대 2, 3대. 아, 그래요?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이 가이우스 카이사르구나. 그러니까 이제 본래 우리 카이사르 집안 있지 않습니까? 예. 직계 그쪽에 쭉 내려가는 거죠. 네. 자, 여튼 그 칼리굴라 재개봉에 맞춰서 네. 여기 근데 178분이면 3시간짜리 영화인데 3시간 내내 뭐 그런 모양이죠? 하여튼 저 보다가 너무 그 3시간씩 그렇게 자꾸 나오니까 지치지. 지쳐. 흥미롭네요. 이건 한번 저희가 어떻게 한번 구해서 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네네. 일단 시지프스 신화 네. 요건 뭐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네. 이 돌덩이 굴러 떨어지는 거 계속 밀어 올리는. 끝없이 올리는 거. 네, 그 내용 자체는 되게 심플한 거 아닌가? 그렇죠. 싶은데. 그 신화를 가지고 이제 네. 결국 까미가 보통 우리가 이제 위대한 철학이든 아니면 위대한 생각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에다가 새로운 해석의 빛을 던져주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시시포스 하면 끊임없는 도로 헛수고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네. 영원한 형벌을 받았다. 무익한 노동이잖아요. 이건 아무 생산적이지 못하고 반복되는 무의미한 노동이다 하는데 바로 까미는 거기서 오히려 행복한 시지프스를 상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바꿔지는 거죠. 행복한? 그렇죠. 시지포스. 우리는 행복한 시지포스를 떠올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 책의 결말은 그렇게 맺고 있죠. 근데 저 신기하게도 여기서 행복을 찾다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일상인 거잖아요. 네. 끝도 없고 뭐 목표도 없고 네.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쩌면 행복하다면 굳이 따지면 행복할 수 있지 않나? 근데 형벌을 받는 건데 네. 끝이 없는 형벌이잖아요. 네. 여기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본래 이 시지프 신화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부조리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 시지프 신화를 딱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행복한 시지프스를 상상해야만 되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부조리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네. 알아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부조리는 네.
감은 좀 알겠는데 정확히 네. 무슨 뜻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예, 저희가 예전에 이제 일당백에서 이제 이방인도 다뤘고 네. 또 패스트도 다뤘습니다만, 음. 그리고 정의의 사람들도 다뤘죠. 그 까미의 이 여러 가지 작품을 다뤘는데, 그때 이제 부조리를 조금씩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제 부조리라는 게 이제 우리가 왜 좀 어렵게 생각이 드냐면 여러 뜻이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자 직장에서 부조리 행위를 근절합시다. 그러면 부정행위죠, 그죠? 뭐 비리, 부정. 비리.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부조리, 야 이거는 너무 부조리하다 이런 때는 이치에 맞지 않다, 모순이다 이럴 때 또 쓰기도 하고. 근데 보통 이제 실존 철학에서 부조리라는 거는 네. 보통 우리는 살면서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합리적이고 또 뭔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근데 사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볼 때는 아주 무의미하고 불합리하거든요. 네. 그럴 때 이 무의미하고 불합리한 세계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기서 어떤 의미나 의의를 찾아낼 가망성이 없을 때 그 상태를 부조리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부조리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내가 여기서 무슨 의미를 찾겠냐, 이거를 사실은 이 상태를 부조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조리에 놓여 있겠다. 맞습니다. 예.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는 가장 큰 부조리를 모든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 갖게 돼 있죠. 뭐? 죽음이라는 부조리. 왜 우는지도 잘 네. 모르겠고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죽을 건데 뭐하러 살아. 맞습니다. 바로 칼리굴라가 그런 사람입니다. 칼리굴라요? 예, 바로 아까 말씀드린 칼리굴라가 까미의 희곡인데, 네. 왜 이게 부조리 3부작에 들어가냐면 예. 그 칼리굴라가 자기 누이를 사랑했거든요. 근데 이 누이가 죽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 칼리굴라가 이 죽음이라는 그 앞에서 일체의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고 도덕이 무슨 소용이 있고 윤리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그다음부터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달을 따와라 이렇게 하거든. 난 저 달을 따서 갖고 싶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칼리굴라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 부조리라는, 어차피 인생이 부조리한 거 아니냐, 어차피 죽는데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난 내 마음대로 살래, 이런 것들이 과연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마련인데, 그럼 보통 우리가 그래 부조리한 인생인데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살아서 뭐 하냐? 바로 이 문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의 근본 문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에서 이 책은 크게 이제 뭐 사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부조리의 추론. 부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우리가 이 부조리가 뭔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쫙 한번 사유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부조리한 인간. 자, 그러면 까미가 말하는 이 부조리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을 한번 실제 사례를 보는 거죠. 그 대표인 사람이 실제 인물은 아닙니다만 돈주앙, 돈후앙이라고 하고, 네. 돈조반니라고 하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돈조반니. 바람둥이. 예. 바람둥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부조리한 창조. 부조리가 예술 작품에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네 번째가 시지프 신화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제 부록도 나옵니다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 철학의 근본 문제는 뭐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부조리 추론에서. 그러니까 보통 철학의 근본 문제하면 우리가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철학의 근본 문제는 의식이 먼저냐 물질이 먼저냐, 의식과 물질 중에 뭐가 더 문제냐, 이 선차성을 철학의 근본 문제로 봤거든요. 그게 가장 근본이다. 예.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 유물론 철학이죠. 예. 근데 까미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참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자살이라는 거예요. 자살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왜냐하면 끊을 것이냐 아니면 살 것이냐 말 살 것이냐. 것이냐. 왜냐하면 인생이 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절박한 문제라는 거죠. 결국은 인생이 살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고 하면 살아야 되는데, 인생이 살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면 어떻게 보면 자살의 행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문제가 절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질문에 따라서 뒤따른 행동이 바로 그 절박함의 기준이 되는데, 이것만큼 절박한 게 어디 있냐 이거죠. 목숨을 걸고 물어보는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철학의 근본 문제는 바로 이 정도는 되어야지 근본 문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문제에 따른 행동이 죽느냐 사느냐를 딱 결정하니까. 그렇죠. 예. 이 오로지 철학의 문제 딱 하나, 자살. 자살이라는 거죠. 살 거냐 말 거냐. 예. 그리고 살아갈 이유라는 걸 찾는 거는 결국 목숨을 버릴 또 다른 이유가 되잖아요. 살아갈 이유를 찾는다는 거는 목숨을 버릴 이유도 되잖아요. 뭐 자살도 됩니다만, 네. 자, 내가 살아갈 가치를 찾아냈어. 그러면 어떤 내가 이념이라든지 내가 환상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 의미를 내가 찾아냈기 때문에 나는 그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살아갈 이유나 목숨을 버릴 이유는 같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치. 어떤 훌륭한 미술 작품을 위해서 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미술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거고. 네. 뭐 맞는 얘기네요. 우리가 뭐 많이 다룬 뭐 문학 작품 김동현의 광화사라든지 그 여러 가지 작품들 보면 예술을 위해서 자기 딸을 불태우면서까지 그 그림을 그린다든지 목을 졸라가면서까지 그림을 그리고 뭐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의 의미를야말로 가장 우리가 보면 절박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가지고 이제 자살을 한단 말이죠. 그 자살을 왜 하냐 이거죠. 자살을 왜 하냐. 그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자살을 하는데 그 삶의 의미라는 것들을 왜 어느 순간에 그걸 느끼게 되냐 이거죠. 왜 그거를 절박하게 찾다가 갑자기 자살을 하게 되는 것인가. 이걸 까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살은 갑자기 내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배경이라고 할까. 무대, 내가 삶이라는 게 연극 무대인데 그 배경 장치가 어느 순간에 붕괴되는 느낌을 가진다는 거죠. 자,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출근을 준비하고 그리고 사무실을 가고 공장에서 오전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죠. 점심에 또 밥을 먹고 네. 또 오후에 일을 하고 다시 귀가를 해서 식사를 하고 다시 잠을 잔단 말이죠. 맨날 이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데 어느 날 문득 왜라는 의문이 솟아오른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갑자기 권태롭다라는 느낌이 동반된다는 거죠. 이 권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계속 판박은 행동이 계속 반복되는 걸 느낄 때 시작되는데 그건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 생각이 의식이 활동을 개시하는 거죠. 그 권태가 일어난다는 건 이제 뭔가 의식이 활동을 시작했다는 소리잖아요. 자, 그럴 때 지금까지 똑같이 판에 박은 듯이 다른 쳇바퀴 돌지 살아왔는데 갑자기 왜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권태롭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지금까지 삶은 방향이 전환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반성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반성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반성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나는 하나의 부조리를 느끼면서 네. 새로운 인간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막 그냥 여전히 다들 이래 살겠지. 다시 옛날처럼 다른 쳇바퀴로 돌기도 하고 아니야. 이제는 이렇게 못 살겠어 해가지고 죽기도 한다는 거죠. 어쨌든 모든 거는 이 생각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거죠. 네. 이 생각. 이거 뭔가 이상한데? 부조리한데? 자, 이게 결국 이제 까미는 부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이거를. 아니, 이게 맨날 살아가고 이런 게 도대체 뭐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게 과연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까미는 부조리를 불렀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바로 부조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바로 니체식으로 말하자면 신은 죽었다는 거 보는 거죠. 니체식으로 말하면 신은 죽었다. 지금까지 내 삶에 항상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게 신이었잖아요. 신의 뜻이다. 중세시대 때, 종교가 있을 때. 근데 니체가 살던 시대는 이제 중세 기독교 신관이 붕괴돼 버렸지 않습니까? 더 이상 네가 살아가는 것들이 신에 의해서 의미가 보증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을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니체나 까미나 전부 다 세계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부조리를 느끼는 순간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네요. 계속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 그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까미는 사실 그러니까 자살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럼 이 자살의 불가피성을 말한다 생각하는데 이 까미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보통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는 죽음으로의 초대라는 거예요. 죽자. 그런데 까미는 쫙 이제 추론을 통해 가지고 이 논리적인 정말 까미의 사유가 쫙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그게 체계적인지는 제가 판단하기 힘든데 네. 그래서 그 까미는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 삶으로의 권유를 방향을 완전히 바꾸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까미를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염세적인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까미는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까미야말로 운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이 운명을 어쩔 수 없다 체념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 운명이 이 세계가 본래 우연적이고 무의미하다면 그래서 카리굴라처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네. 그 모든 것이 의미를 찾을 수 없고 우연이고 비합리적이고 무의미하지만 그 와중에도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우리의 규범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신이 없는 세상에서 스스로가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윤리도덕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거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사실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상당히 강한 사람입니다. 신이 없는 세상에서 신이 없으니까 신은 죽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칼리굴라처럼 내 마음대로 막 폭력적이고 내 마음대로 다 할 거야. 우리 예전에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보면 둘째 아들 이반이 대신문관이라는 서사시를 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말 나오잖아요. 신이 없잖아.
신이 있으면 이렇게 어린애들 이렇게 참혹하게 죽게 할 수 있겠어? 신이 없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인간이 이 지상의 왕국을 건설하고 우리 인간이 다 하면 돼. 대신문관에 이런 대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철학.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허용된다. 왜? 신이 없잖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뭐 신도 없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제압을 해서 라스콜리니코프는 결국 그래서 살인을 저지른 거거든요.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의 극단은 뭐냐 이거죠. 살인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극단은 남의 생명을 거둬들이겠다는 거거든요. 그 자유가 허용되느냐 마느냐를 이제 따져본 거란 말이죠. 결국은 그런 문제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까미는 바로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고 해가지고 이 신이 없는 세상, 윤리 규범이 없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걸 그렇게 과연 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부조리의 철학을 통해 가지고 인간은 얼마든지 이 세상을 용기 있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 이걸 이제 까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 이 까미는 삶이라는 게 부조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이 부조리의 상황에 의미 없다.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정신은 깨어났잖아요. 우리 살아간 게 너무 이 판에 박은 듯이 권태롭고 야, 이 의미를 못 찾겠는데 이럴 때 이제 우리 의식이 깨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우리 의식이 깨어났는데 이 세계는 아무 답을 안 줘요. 그죠? 세계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기 전이나 하기 후나 아무 세계는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내가 아무리 의미를 찾으려 해도 세계는 그냥 그 나름의 어떤 자연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지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한데도 그 세계는 냉담하단 말이죠. 답을 안 해줘요. 아무리 인간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나에게 지금 이런 병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난 거는 하느님이 앞으로 나를 더 큰 인간으로 만들어 주려고 시련을 보내는 거야. 뭐 아니면 이번에 내가 사주팔자를 보니까 올해 뭐 물 조심을 하고 불 조심을 하라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의미와 질서를 찾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우리 인간이고 계속해서 그런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은 그냥 넋을 잃고 그냥 모르겠다 돼버리잖아요. 자, 그럴 때 그러면 결국 사람들은 보통은 자살을 한다든지 더 이상 내 의미를 못 찾으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떤 희망? 말 그대로 초월의 희망. 신이 내세에서 나를 구해줄 거야. 지금 이 현세에 내가 힘든 거는 다 내세에서 신이 다 너 이번 생에 금생에 고생을 참 많이 했구나. 내세에서 너에게 아주 좋은 아니면 저 하늘나라에 너의 땅이 지금 현재 세상에서 내 지금 집 한 채도 없고 내 땅 한 평도 없다. 저 하늘나라 가면 땅이 한 10,000평이 돼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이제 바로 그 희망을 가지는 걸로 간다는 거죠. 까미는 이제 결국 희망이나 자살 말고는 우리가 방법이 없나? 근데 희망이나 자살은 어떻게 보면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네. 희망은 현재 세계를 부정해버리는 거잖아요. 현재 세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부정하고 다른 시간과 공간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살은 나의 의식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나를 죽이는 거니까. 그러면 또 이것도 안 되잖아요. 부조리의 세계라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믿는 의식과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대상으로서의 세계, 이 사이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이 상태가 부조리한 상태거든요. 그럼 그걸 같이 안아가면서 문제 해결을 나와야지 한쪽을 죽이는 상태면 그건 부조리의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부조리는 반드시 2개 이상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뭔가 어느 순간에 내가 권태롭다는 생각을 하면서 끊어지면서 이제 부조리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2개를 같이 안으면서 결국 문제를 우리가 갈 때 해결할 수 있는 거지 한쪽을 죽이는 방식은 문제 해결이 안 된다. 라고 이제 까미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까미가 바로 이렇게 이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가 이 부조리에 관한 추론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결국 이 부조리를 하게 되면 이 부조리를 인식하게 되면 과연 우리는 희망이나 자살 말고는 답이 없는지 이거를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조리를 아주 끝까지 한번 네. 생각을 해보는 거군요. 까미는. 그러니까 사실 이 부조리의 발견은 아까 제가 이제 까미의 글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된 일상에서 어느 날 갑자기 왜라는 의문이 솟아오고 그 권태를 느끼면서 돌연한 방향제는 일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 부조리를 자각하면서 이제 결국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과연 말씀대로 자살이냐 희망이냐 아니면 다른 제3의 길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부조리를 느낀다는 거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말을 하고 살아가지 않냐 이거죠. 그거는 내일 보자. 내일 생각해보자. 그건 나중에 좋은 날이 오겠지. 아니야, 그건 네가 자리를 잡게 되면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아. 너 나이가 들면 너도 알게 돼. 끊임없이 우리는 미래를 말하잖아요. 미래를 살고 있는데 그럼 내일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 부조리를 느낀다는 거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내일이 되면 나중에 우리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죽잖아요. 그죠? 그때 되면 이거 뭐냐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걸고 거부를 했어야 마땅하는데 우리는 내일을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죽음을 제일 거부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일상에서 끊임없이 하는 게 미래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부조리라는 거죠. 마찬가지 이 진짜 부조리한 일 아니냐 이거죠. 거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일이 오지 말라고 거부를 해야 되고 현재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의식작용 끊임없이 내일이 되면 좋아질 거야. 내일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자. 오늘 걱정 그거 하지 마. 내일로 그 걱정해도 돼. 끊임없이 내일로 연기한다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 딱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낯설어지고 뭔가 이상해졌다. 부조리의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 부조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세계가 이제 낯설게 느껴진다는 거죠. 낯설게 느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일상의 세계가 갑자기 나하고 관계가 확 끊어지는 느낌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마치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사르트르의 여기 표현을 좀 빌립니다만 네. 지금까지 그냥 돌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하나의 돌멩이였고 그냥 돌멩이를 집어 던졌단 말이죠. 내 발에 채면 발로 그냥 차고 손에 잡아서 그냥 쭉 던져봤는데 갑자기 이 세계 속에서 나도 하나의 돌멩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누군가 나도 이 돌멩이처럼 하나의 어떤 내던지진 존재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지금 돌멩이를 어디 던지듯이 나도 그렇게 내던져졌다면 갑자기 돌멩이가 나에게 막 구토를 느끼게 한단 말이죠. 나도 이 돌멩이와 같다면 아무 의미가 없이 느껴진다면 내가 마치 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면 이 세계 속에서 나는 아주 친숙한 존재고 나는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살아가는 세상 내가 이 가정과 직장에서 나는 누군가의 아버지로 누군가의 아들로서 누군가 아이의 아버지로서 누군가의 남편으로서 이렇게 살아갔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집에서 내가 내쫓기게 됐단 말이죠. 너 지금 이제 집에서 나가. 문을 닫아 걸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요. 또 직장에서 요번에 유행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서울의 자가에 사는 뭐 네, 김부장. 대기업된 김부장. 내 직장에서 나는 이 직장 사람들하고 참 우리 상무님도 나를 좋아하고 형 동생하고 팀원들 너무너무 잘 따르고 내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고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좌천돼 버리고 어느 순간 너 회사에 필요 없어. 그럴 때 이 세계가 낯설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내가 하나의 돌이 되고 나를 둘러싼 집과 가정과 풍경과 자연이 얼마나 우리에게 닫혀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아무 여기서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이 없다. 부정당할 수 있는지 그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밌는 말은 모든 아름다움의 밑바닥에는 비인간적인 그 무엇이 가로놓여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내가 있는 자연에서 볼 때는 우리가 기념사진을 찍을 때 이 자연 배경이 좋다 하는데 사실상 내가 있으나 없으나 자연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연은 비인간적인 것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느끼게 되면 이제 하늘과 나무와 언덕과 돌은 이제 그것을 깨달아버린 사람에게는 너무나 낯선 존재로 다가오게 됩니다.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예전에는 이렇게 내가 지금 이 회사를 쫓겨나가기 전에는 정말 다정하게 느껴졌던 이 콘크리트 건물이 이제 나에게 너무나 차갑게 느껴져요. 네. 이 세계는 이제 완강한 벽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부조리라는 거죠. 나와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관계가 탁 끊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부조리의 하나가 특징이 세계가 낯설게 느껴지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이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인간이 낯설게 느껴지는 거. 네. 지금까지 나에게 뭐 그냥 같이 정답게 느껴진 사람이 자 어느 순간부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20년간 이제 출입카드를 대고 들어가고 이랬을 때 항상 경비를 하시는 분이나 수리하시는 분하고 인사를 했는데 자기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딱 안 되더라는 거예요. 찍어도 삑삑 소리 나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그렇게 인사를 나눴던 그 수리하시는 분이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아니 어제까지 나하고 같이 커피 마시고 이야기했던 분이 맞을까? 갑자기 사람이 한순간에 낯설게 느껴요. 당신하고 나하고 20년간 사온 정인데 근데 그거는 그거고 회사의 규칙에 따라서 보내줄 수 없습니다. 이럴 때 갑자기 저 사람이 나에게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나 자신이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걸 바라봤는데 이게 누구지? 지금까지 이 김부장 보면 나오잖아요. 이제 세차 일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던 대기업 단위 김부장을 작별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낯설게 느껴지는 것들 뭐 그건 친숙하게 나옵니다만 그런 어떤 우리가 거울을 바라보면서 어느 순간에 내 자신도 낯설게 느껴지는 것들 저 사람이 내가 맞나? 이런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나를 나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 그런 느낌들을 우리 한 번씩 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시간도 낯설게 느껴지고 결국 죽음이 낯설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이제 무서운 게 시간이 우리에게 공포를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은
증명을 한다는 거죠. 시간이 닥쳐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고 늙을 것이고 병이 들 것이고 앞으로 여기서 몇십 년 후에 이제 당신은 사망할 것이다. 그 수학 앞에서는 어떤 우리가 착하게 살고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거죠. 이 부조리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사는 사람이나 나쁘게 사는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노력을 하는 사람이나 깨어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똑같은 결론이 온다는 거죠. 수학적 결론은 똑같으니까. 이게 너무나 부조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이 반드시 죽게 되는 이 존재라는 생각 속에서 그것도 따지면 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청명해 죽으나 한식이 죽으나 바로 결론 낼 것 같은데 거기서 극단적 결론 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을 그래 하더라도 결국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된 무지로 살아간다는 거죠. 아예 그거 그냥 봉인해버리고 그죠? 이제 죽음에 대한 인식은 봉인해버리고 그냥 태연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와 이 부조리한 생각을 봉인해버리고 그냥 난 살아갈래 하지만 정신이 우리 의식작용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세계는 뭐 사실은 네. 지금 이대로 세계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기를 거부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는 것을 거부하고. 알기를 거부한다. 그래서 이 까미가 재밌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졸음 상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졸음 상태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사태평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독이 든 평화라는 거죠. 우리 의식작용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깨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이 가장된 무지는 끊임없이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그런 건 난 모르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줄 거야. 신이 우리를 돌봐줄 거야. 이렇게 맹목적으로 아무리 주장해도 우리의 어떤 지성은 그걸 안다는 거죠. 그렇게 아무리 말해봤자 이 세계는 부조리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의 생각은 극한으로 밀고 나가면 불모의 지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불안과 여기서 과연 내가 뭔가 생산적인 결실을 얻어낼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는 그 사막의 지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사막이랑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일상에서 벗어나가지고 과연 이 세계는 왜 이렇게 비합리로 가득 차 있고 왜 이렇게 의미가 없을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의 사유 방식은 자 사막으로 간다는 거죠. 완전히 아무것도 잘할 수 없고 오로지 태양만 내리쬐는 거기서 이제 결국은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사유는 이런 어떤 부조리를 경험하고 사유하는 것은 결국 사막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막을 떠날 수가 없다. 결국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의식이 나는 좀 이 세계의 의미를 찾고 싶고 내가 태어난 것에 좀 뭔가 정당성을 좀 나에게 줘 이렇게 호소를 하지만 세계는 딱 침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계는 본래 비합리적이니까. 자, 이럴 때 그것도 인간이 느끼는 게 비합리적인 거죠. 세계는 그 자체로 돌아가는 거죠. 자, 이럴 때 결국 부조리의 세계가 결국 그래서 호소하는 인간과 냉정한 비합리적인 세계와 그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게 결국 이제 부조리라는 거죠. 인간의 의식과 비합리적인 세계와 그걸 깨닫고 있는 사람의 의식들, 요것들이 연결된 상황이 이제 부조리고, 거기서 결국 이 세 가지가 작용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결국 우리의 이제 부조리의 논리적 세계의 세 주인공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식, 네. 세계,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잇고 있는 부조리의 감정, 의식, 요걸 이제 부조리의 드라마,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인간이 낯설게 네. 느껴지거나 그러니까 타인이나 나나 네. 아니면 세계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네. 거는 그게 왜 부조리한 감정인 거죠? 그러니까 부조리라는 거는 결국 이 칠존 철학에서 아까 이제 부조리라는 게 우리가 국어 사전적 의미로는 이치에 안 맞고 또 이제 부정행위다 이런 건데 여기서 부조리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계는 비합리적이고 무의미한 걸로 가득 차 있고 거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찾아낼 수 없다. 조건을 이제 부조리라고 보는 거죠.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세계에 뭐 자연도 포함되고 네. 죽음 뭐 이런 거 지금 말씀하신 네, 게 다 포함된 네, 거잖아요. 네. 그 극단적으로 가면은 나한테 다 낯설게 느껴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우리가 그 사막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제 지금 이 세계가 낯설게 느껴지고 이 세계에 금이 갔고 심지어 내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지금 내 주변에 아무것도 살아있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사막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 사막에 들어가가지고 과연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어떤 사유를 가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나는 의미 없으니까 그냥 죽을까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그냥 신을 믿어야 돼. 이렇게 가야 되는지 그걸 한번 내가 이제 까미가 보여주겠다. 그럼 이제 사막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네. 철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고 이 왜 그러냐면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반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까미가 이 책을 썼던 거는 1900 이방인 쓰고 나서 몇 달 후에 이 책이 나왔거든요. 네. 1942년 5월에 이방인을 출판하고 10월 달에 시지프의 신화가 나와요.
1, 2차 세계대전 지나고 1차 대개전 끝나고 네. 이제 2차 대개전 와중에 이제 서는 거죠. 2차 대전도 뭐 거의 유럽은 대충 이제 정리된 것 같고 네. 태평양 정도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때 45년. 42년. 42년. 네. 그럼 뭐 거기도 2차 대개전 와중에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어떤 사람들이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아까 말씀대로 이 세계가 모임이라든지 이 세계가 낯설게 느낀다 이런 거는 뭐 많은 사람이 느끼잖아요. 네, 네. 근데 19세기 말과 이제 특히 1차 대개전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전체적인 시대 상황이 위기라는 걸 느껴요. 사람들이. 뭔가 이 세계가 위기 상황이고 이 완전히 흔히 말하는 슈테판 츠바이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어제까지의 세계 이런 말을 썼단 말이죠. 1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9세기 말부터 그 1차 세계대전으로 그게 딱 드러났습니다만 19세기 말부터 우리가 그때 말씀드린 도시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죠. 농촌에서 맨날 살아오다가 몇천 년간을 농촌에 살아오다가 갑자기 한 100년도 안 된 시기에 어마어마한 도시화가 진행됐어요. 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아는 19세기가 완전히 발명의 시대지 않습니까? 발명한 에디슨으로 상징되잖아요. 전구가 발명되고 네. 전기, 전선 모든 게 발명됐잖아요. 기차, 자동차 19세기 말 20세기 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술 혁신이 일어났잖아요. 뭐 요즘 우리 제4차 산업혁명을 합니다만 그 당시 뭐 무선으로 이제 정보를 보내고 전신이 나오고 그다음에 영화가 나오고 자동차, 비행기, 탱크, 잠수함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혁신들이 계속 하이테크가 나온 거죠. 그 당시. 그렇게 나오니까 생활이 완전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예. 기차가 나오니까 예전에 모스크바에서 파리까지 가려면 그 3주일 이상 걸렸거든요. 마차 아무리 타고 다니도. 기차 타고 가니까 이제 3, 4일 만에 가지잖아요. 한 4일이면.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교류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걸로 인해서 만든 전쟁 무기들. 우리가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너무 많이 죽었어요. 독가스, 그 다음에 탱크, 전투기, 사람들 있잖아요. 예전에는 전쟁 나도 그냥 군인들이 뭐 죽었으면 끝이에요. 근데 이제 폭탄이 터지고 파편으로 부상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들 있잖아요. 전쟁 끝나고 나서 동네에 돌아왔는데 상위 군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세상이 언제든지 나도 팔다리가 저렇게 잘릴 수가 있고 나가 이제 장애가 있을 수가 있구나. 그 사실은 미국에 남북 전쟁이 있고 나서 그 남북 전쟁에서 남북 군인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장애를 많이 입었거든요. 그거 보고 나서 바로 그 윌슨 대통령 있잖아요.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 윌슨이 전쟁을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1차 세계대전 나고 나서 국제연맹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민족 자결주의 뭐. 어릴 때 그것들 보고 나면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 대표적인 그 철학자 반전평화 운동을 했던 러셀 있지 않습니까? 네. 러셀도 그 어린 시절에 그 상위 용사들 영국이 전쟁 많이 했잖아요. 네. 상위 용사들 보고 나서 엄청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충격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사람들 전체적으로 이거 뭔가 위기고 공포를 느끼고 이 세계가 말 그대로 지금까지 우리 세계를 지탱하던 질서와 기반이 있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바닥이 무너졌다는 생각인 거예요. 우리를 지탱해준 규범이 있잖아요. 질서가 있잖아요. 신이 있고 어떻든 신이 없으면 과학이라는 질서가 있는데 그게 그냥 바닥이 갑자기 붕괴되면서 우리가 끝없는 어둠에 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 속으로 지금 추락하는 느낌을 가진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에게 이게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게 지금 부조리하다는 느낌.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뭔가 세계가 합리적이고 우리에게 그래 오늘과 같은 내일이 존재하고 어제와 같은 오늘이 있고 이렇게 뭔가 우리에게 열심히 살면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열심히 살면 결혼을 해서 아파트를 하나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년퇴직을 하면 연금을 갖고 살아간다는 느낌을 줬는데 이제 그게 안 통하는 세대. 그럴 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바로 그럴 때 이제 결국은 이 부조리라는 느낌들, 이 세계가 낯설게 느껴지고, 나 자신도 낯설게 느껴지고, 이 모든 시간과 공간이 다 뭔가 이게 아무 의미가 없고, 나 너무 힘들어. 이 지금 뭔가 무너지고, 망가지고, 금이 가고, 자,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무 의미 없네? 그냥 죽어버릴까?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신에게도 가지만 사이비 종교에 빠지잖아요. 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어떤 느낌들, 이 상태를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두고 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 같은 사람, 야스퍼스 같은 사람, 사르뜨르, 레비나스 이런 막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후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계가 위기고 이 위기에서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까미가 바로 그러면 이 위기 상황, 이 부조리한 상황에서 그러면 인간은 자살할 수밖에 없는가? 희망할 수밖에 없는가?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 까미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육체적 자살도 있고 희망을 가지는 거 있잖아요. 뭔가 종교로 간다. 이런 거는 철학적 자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까미는 그 둘 다 거부하는 거예요. 자살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고하기를 포기하고 그냥 어딘가에 의탁하는 거. 네, 그렇습니다. 이야, 그것도 자살이라고 하다니.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요즘에. 네. 예. 철학적 자살. 철학적 자살인 거죠. 예. 네. 근데
그때 당시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면 네. 뭐 충분히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그 전에 뭐 베레포크의 시대에서 정말 뭐든 다 될 것 같은 네. 시대가 한참 좀 있다가 1차 세계대전으로 완전히 한번 붕괴되고 또 2차 세계대전 일어나면서 이제는 정말 인류의 희망이 없다 내지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막 들고 어제까지만 해도 친했던 이웃이 갑자기 내가 죽여야 되는 대상이 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갑자기 이런 그러니까 낯섦도 사실 우리도 이제 낯설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 외환위기 거치고 나서 완전히 낯설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IMF 겪으면서 어제까지 나의 동료 혹은 뭐 같은 가족처럼 지내던 사람이 그냥 내가 처리해야 될 그냥 뭐 그냥 돈으로 보이는 뭐 김부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겪으면 낯설미 좀 뭐 이해는 되긴 하나. 네, 네. 그게 무척 근데 예. 지금 말씀대로 지금 철학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그렇죠, 그렇죠. 예. 바로 그게 바로 1차 대대전을 거치고 나서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변해버렸거든요. 왜냐하면 19세기 유럽의 상황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어요. 거의 100년 가까이 화폐 가치가 안정적이에요. 뭐 그랬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화폐 가치가 안정적이면 이 생활이라는 게 항상 뭔가 규범이 있고 질서에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왜 IMF 외환위기 때 힘들었냐면 환율이 있잖아요. 그때 저희가 기억나는 게 한 700~800원 했는데 갑자기 2,000원까지 올라갔어요. 한 달, 두 달 사이에. 이 세 개가 다 바뀌어버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평생 직장이 돼가지고 웬만한 사고 안 치면 그냥 평생 가는데 어느 순간에 네가 안 나가면 여기 이 부서가 통째로 날아가고 이래 되면서 서로 완전히 경쟁되는 거예요. 너가 안 나가면 내가 죽어. 그러니까 완전히 죽고 살고 문제가 돼버리고 바로 지금 1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완전히 화폐 가치가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가지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몸으로 피부로 다가오겠습니까? 뭐 그렇겠죠. 지금까지는 이제 내가 부모가 물려준 집에서 살면서 뭐 그냥 은행에 저금해 놓은 거기에서 얼마든지 이자 받아가 먹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그게 다 한번 휴지 조각이 돼버렸다든지 이럴 때 사람들이 이 세계는 망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면 위기의 시대다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해서 바로 파리에서 해밍웨이로 대표되는 로스트 제너레이션 잃어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신을 잃어버렸고 질서를 잃어버렸고 안정을 잃어버렸다는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면 이제 그 한 걸음 더 나가서 위기의 시대가 아니라 종말의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맨날 나오는 게 2차 세계대전에는 철학의 종말, 이데올로기의 종말 다 종말밖에 말 안 해요. 끝이 끝났다 종. 그게 뭘 뜻하겠습니까? 이제 완전히 위기에서 종말까지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경제적인 게 확 다가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세계가 너무 낯설게 느껴지고 네. 이제 완전히 이거 우리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이런 정도까지 이 철학이 그래서 까미의 부조리의 철학, 까미의 부조리 소설이 왜 사람들에게 확 다가왔냐면 바로 지금 이 어떤 역사적 상황을 깔고 있습니다. 그러네. 하여튼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거니까 네. 아마 그들의 경험은 정말 우리와는 매우 다를 것이고 어쩌면 뭐 우리 6.25 때도 우리 어르신들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택하는 거에 따라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실제로 겪은 분들이 피부로 겪는 그런 부조리함은 우리가 그냥 취업에서 떨어졌다든지 뭐 이런 것과는 하여튼 차원이 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네. 또 보험 가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철학적으로 사고해야 됩니다. 네.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모든 그렇죠. 것들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고 나면 갑자기 나를 사람들이 전처럼 대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 위험을 해지하는 수단으로 보험 가입을 하는데 네. 그 보험 가입이 충분히 괜찮은지 아닌지는 한번 점검을 받아봐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낯섦을 줄여두는 우리 보험장터. 네. 낯섦을 줄여주는 보험장터 1644-5788이거든요. 여기에 네. 전화하셔서 내 보험에 빵꾸 난 게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자, 보험장터와 늘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혹시 보험장터를 통해서 내가 과하게 냈던 보험료들이 있으면 그것도 좀 많이 다이어트를 좀 하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미래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요즘 화폐 가치도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더욱더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그런 이제 시대적 상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까미는 더 아마 그 부조리에 천착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조리를 회피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내가 한번 논리로 따져보자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희망과 자살인 거죠. 희망은 철학적 자살, 자살은 육체적 자살.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을 점검해가지고 과연 부조리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과연 그 부조리의 결론은 자살이 되는지 철학적 자살이나 육체적 자살이 되는지 한번 따져보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먼저 철학적 자살, 희망을 따져봅니다. 보통의 그 당시 까미가 보기에
실존 철학은 도피를 권했다는 거야. 그 부조리 상황에서. 그게 말 그대로 이제 완전 이성이 폐허가 된 상황이잖아요. 네. 아니 이 세계가 지금까지는 이성과 합리적인 질서에 의해서 잘 돌아간다고 봤는데 전쟁이야말로 정말 너무나 불합리하고 무의미하다. 그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이 부조리한 상황에서 실존 철학자들이 출발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 이성을 다 따라 뭉갰잖아요. 이 뭔가 이 세상의 거대한 힘이. 근데 그걸 오히려 신격화하고 그 속에서 희망의 이유를 발견하라고 권한다고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유신론적 실존주의가 있는데 네. 우리가 말하는 야스퍼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이거든요. 네. 키르케고르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이 왔잖아요. 이 세계가 완전히 모든 것이 폐허가 돼버렸잖아요. 이럴 때 자 그래서 막 신도 사라진 것 같고 규범이고 나발이고 다 없어진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게 다 신의 뜻이 있는 거야. 자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잖아요. 맹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젊을 때 다 뭐 그리고 나름 이 세상이 너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시련을 보내는 거야. 너 지금 다 큰 사람 되라고 하늘이 다 너에게 지금 이 시련과 고통을 주는 거야. 걱정하지 마. 바로 이 실존 철학자들이 이 철학이나 종교인들이 주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미래가 있어. 내세가 있어. 희망을 가져. 너 지금 이게 모든 게 다 망가진 것 같고 너에게 너무 신이시여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야. 그거 너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야. 너에게 더 뭔가 앞으로 더 큰 힘을 만들려고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상황을 도피를 할 거를 권하고 있다는 거야. 희망이라는 게 현실을 직시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이 현실은 이 눈앞에 이 보이는 것만 보지만 눈앞에 보이지 않는 신의 뜻을 봐야 돼. 이게 바로 철학자들이 하고 있는 지금 짓거리다. 이렇게 이제 까미는 간파하고 있는 거죠. 도피라고. 도필가리지로. 뭐 이제 보기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네. 그렇게 함으로써 더 지금 내 처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이제 더 달려들고 더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여튼 지금 현재 처한 현실을 일단 미래의 희망으로 좀 바꾸거나 아니면 그렇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절대자의 뜻이라고 치환해버리고 나는 그냥 현재를 살아가는데 대신 나의 철학적인 상황은 이제 죽음으로 간 거군요. 네. 왜냐하면 이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되냐 이거죠. 철학자들이 이성을 가지고 사유하는 사람들이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적 이성이 있다라고 말하면 이게 어떻게 이성이냐고. 이게 바로 철학적 자살이 아니고 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까미는.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아니 우리는 어떻든 한계가 있지만 이성의 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여러 가지 세계 속의 폭력과 그 폭력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거기서 내세우는 방식이 신의 뜻이라든지 뭔가 너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시련을 극복하고 나면 뭔가 너 큰 지혜와 깨달음을 얻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예전에 고대 중세 인간이 고난을 해석하는 방식하고 뭐가 하나도 진보한 게 없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까미는 이거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다. 초월한다. 이건 결국 신을 다시 끌어온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 식대로 네. 말을 하자면 TTT적 사고라고 생각이 들어요. T 대문자 T적 사고는 맞는데 네. 나는 약간 좀 까미의 오만함 좋아하신다면서요? 아니요 좋아하죠. 네, 좋아하는데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나에게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 내 이성으로서 알 수 있다? 왜냐면 불가능하거든요. 왜냐면 나에게 주어진 이 수많은 변수들은 그 변수의 근원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정말 거의 무한에 가까운 변수들이 모여서 나에게 온 걸 거 아니에요. 왜냐면 뭐 얘가 나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그냥 안 갚았다 이지선이. 근데 얘는 그럼 그냥 얘 싸가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성적으로. 근데 알고 보니 이지선은 또 나름의 뭐 개인적인 이런저런 이 이야기들 아니면 얘가 뭐 교통사고에서 당해갖고 또 갑자기 급전이 필요한다든지 하여튼 수많은 또 이지선 나름의 변수가 또 교통사고는 또 왜 났겠어. 누군가가 또 낸 그런 사고였을 테니까 그런 이제 수많은 변수들을 우리의 이성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혹시 오만은 아닌가? 그게 아니고 까미가 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이렇게 했냐면 이런 거죠. 아니 어떻든 이 세계가 인간을 짓누르고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폭력이나 알 수 없는 우연이라든지 비합리와 무의미성으로 인간을 짓누르고 있는데 근데 철학자들이 아니 그러니까 기묘한 논리를 동원해 가지고 야, 지금 너희들을 짓누르고 있는 게 사실은 다 보이지 않는 신의 뜻이 있어. 보이지 않는 뭐가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 세계가 어떻게 보면 폭력적으로 인간에게 뭔가 폭력을 가했는데 그 폭력에 대해서 아이고 오히려 그 폭력을 신격한다는 거죠. 내가 때리는 거는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이 폭력은 채찍질이야. 너 사랑의 매야.
이런 식으로 오히려 사람을 흔히 말하는 매저키즘으로 만들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의 의식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성을 가지고 다 알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 세계가 여러 가지 무의미와 비합리의 어떤 부조리로 우리가 지금 그걸 인식하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 하는데 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냥 거기 딱 눈 감아버리고 그냥 다 신의 뜻으로 생각하고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자 잘 될 거야 라고 그냥 생각을 그냥 블랙아웃 시켜버려. 그리고 그냥 살아.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과연 이게 뭐냐 이거죠. 우리에게 다가온 이 세계의 어떤 불의한 폭력과 알 수 없는 그 폭력들 이 속에서 그냥 우리는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그냥 막 그래 당하면 당한 대로 살아가고 그냥 나 혼자 정신 승리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의 정신을 자물쇠를 채우는 길이다. 이렇게 까미는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까미는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지만 상대적 능력은 우리가 시인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성을 100% 따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또 희망을 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까미는 항상 중간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이 아무리 빛이 희미하더라도 희미한 대로 한번 세상이 깜깜해요. 깜깜한데 환한 헤드라이트를 우리는 켜지 못하더라도 우리 자그마한 등불 있잖아요. 호롱불 하나 들고라도 그게 이성이라는 거죠. 그 호롱불은 우리 눈앞에밖에 바라볼 수는 없어요. 진짜 짙고 무거운 어둠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걸 가지고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알베르 까미가 그 희망이라는 단어를 써서 조금 약간 헷갈린 것 같아요. 그죠? 희망이라는 단어를 써서 좀 헷갈린 거예요. 차라리 억압하고 생각할 수 있는 아니면 이 상황을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렸다. 요 정도의 표현이면은 좀 더 이해가 될 텐데 희망으로 희망이란 말은 우리 지난번에 이제 그 도스토옙스키냐 톨스토이냐 그거 하면서 네. 그때도 이제 그 책에 그 대목이 나오죠. 이제 실러의 희곡을 인용해가지고 희망과 행복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희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요 당시 사람들이 쓰는 문장 용법에서 희망이 내세의 희망, 신에 대한 희망. 이렇게 이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는 희망이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실러의 희곡에 나오는 희망과 행복을 차용해가지고 20세기 그 유럽의 지성들이 이때 희망을 말할 때는 보통 이제 신이라든지 내세라든지 어떤 우리가 말하는 이데아, 보편적 규범에 대한 것들을 희망으로 많이 말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까미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정말 끝까지 한번 우리의 사고로서 생각을 해보고 그렇습니다. 이성의 등불을 이성의 호롱불을 절대 놓지 않으려는 그 자세 자체는 전 뭐 매우 훌륭한 자세라고 늘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신이라는 이름에 저는 이제 그렇게 보니 신은 전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계 이 지구의 거대한 움직임 자연 법칙 같은 것을 일일이 다 이름 지을 수 없으니 만약에 그거를 신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심플하게 라벨링을 한다면 저는 그건 이제 받아들인다는 그런 주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만약에 신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 괜찮은데 까미는 하여튼 인간의 의지, 강력한 그 사고의 힘을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무엇이든 붙잡아야 된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좀 더 강했던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고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까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지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는 소리 아니냐 이거죠. 이 어둠이 모든 걸 설명해 준다. 그러면 한마디로 우리는 보통 진리는 나의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리타스 룩스메한데 이 사람들의 논리로 하면 어둠이 나의 빛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희미한 빛이라고 하더라도 그 빛을 가지고 우리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어둠 속에서 무조건 가는 건 더 위험하다. 라고 이제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까미에 있어가지고 특히나 왜 희망을 가지면 위험하다는 게 부조리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과 세계의 어떤 양자가 있는 상태 속에서 그 우리가 팽팽하게 대립을 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이렇게 해버리면 말 그대로 이 세계를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자, 이 세계는 우리 눈앞에 보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보다 더 뭔가가 있어. 이렇게 해버리면 이 세계가 사라지니까 이거는 기권하는 거다 이거죠. 사람들에게. 그럼 이건 안 맞다 이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희망을 선택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부조리한 상황에서 한 축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일종의 여기서 탈락하는 거죠. 이 부조리의 사유에서 희망을 이제 우리가 의지해가지고 이 부조리를 회피하는 것은 자기가 볼 때는 이 부조리 사회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되고 두 번째가 이제 결국 과연 그렇다면 이제 자살, 육체적 자살 그 자체를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좋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에 대한 그러니까 이 까미는 오로지 이것이야말로 철학의 가장 유일한 가장 중요하지만 또 가장 거의 유일한 철학적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봤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네. 저희가 또 이어지는 2부에서 한번 그 목숨을 끊는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좀 어렵긴 어려운데 네, 좀 그렇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이어지는 2부에서 알베르 까미의 시시푸스의 신화, 시시푸스 신화 요 책 후반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로 돌아옵니다.